1등하는 기업들을 중국 정부가 다 손을 본 거죠. 6, 7, 8, 9월 달 이 넉 달 동안 외국인이 중국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것 이거는 단 한 달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북경은 뭐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했냐 그러면 서비스형 혁신 중소기업만 상장한다. 오히려 제일 중요한 GDP의 절반이 넘어가게 되는 소비가 언제 살아나냐. 요게 이제 핵심일 것 같아요. 전병서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그 주식 시장이 좀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이제 또 중국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 이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8월 민간 제조업 지표가 1년 만에 위축 국면으로 진입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PMI 지수가 이제 아주 쇼킹하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조업 PMI가 있고 이제 서비스 PMI가 있는데 50을 경계선으로 50 이상이면 괜찮고 50 이하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서비스 PMI가 50을 확 내려갔어요. 40 밑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샥을 크게 줬죠. 그리고 이제 제조업 PMI도 50 이상에 놀다가 50점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엣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마켓에서는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위기 이런 얘기를 하지만 첫 번째는 이제 PMI 지수가 굉장히 나쁘게 나온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중국도 7월, 8월에 이제 코로나 재확산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활동이 확 줄어든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7, 8월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장마철하고 이제 태풍이 불어오는 시즌이라서 이 중국의 중부지방 이쪽 이제 정저운이 우리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 났지만 이쪽에 홍수가 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의 생산 차질 또 이제 남부지방도 계속적으로 이제 태풍이 올라오니까 그런 이제 두 가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또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 내수 주문이나 이제 수출 주문이 이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보면 아주 아이러니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중국의 수출이 두 자릿수 20% 30%씩 막 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신규 수주가 떨어지는데 이제 요게 조금 이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 이제 백신이 이게 이제 2차 접종까지 끝나고 나서 그 활동이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미국과 유럽에서 이 중국산 제품의 수요가 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세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해서 전체적인 수치들이 떨어진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도 지금 피크아웃 논란이 있는 게 이런 지표가 지금 안 좋잖아요. 내구 소비재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지금 비율이라든가 이게 결국은 그 수출 국가인 중국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특이하게 그 방역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발병한 지역이지만 일간 발병 건수가 신규 확진자가 30명, 20명, 어떤 날은 0 이렇게 나오는데 서방 세계는 신뢰하기 어렵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제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 사회 통제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통제를 잘해서 방역을 잘한 거죠. 근데 통제를 잘했다는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만은 2인 이제 저녁에 식사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다 이제 죽어나듯이 중국이 우리보다 더 엄격하게 방역을 했기 때문에 방역에는 성공했지만 경기에는 이게 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 7월 6, 7월부터 시작해서 아주 가속적으로 백신 접종을 이걸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1차 접종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접종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9월 달 이제 10월에 들어가게 됐을 때 지표를 바라보면 아마 이번에 나왔던 지표들은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반등하는 이제 이런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홍수라든지 코로나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고 그리고 이게 백신을 이거를 이제 거의 다 집단 면역에 이런 수준까지 마쳤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이제 소비 활동이 그렇게 되면 이제 내수 쪽이 조금 살아나면서 아마 생산도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CPI였나요? 그 소비자 물가지수였나요? 그때 좀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낮게 나왔다 이런 얘기를 우리 지난달에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해서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어젠가요? 그 PPI가 9%가 넘어가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가. 근데 문제는 이제 CPI는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 뭐 수입성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철강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수입 물가 상승이 요게 이제 생산자 물가를 올렸지만 중국의 이 CPI 소비자 물가 구성에는 공산품의 비중이 낮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오르더라도 이게 이제 안 올라간 것 이제 그게 비밀이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수 소비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CPI 1%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말씀하신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코로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어떤 노이즈 현상, 뭐 이벤트 현상 이런 걸로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정말 피크아웃이 온 거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 지표상의 피크아웃은 금년 1, 4분기가 피크아웃이고요. 그때부터 1, 4분기. 이제 18%에서부터 쭉 성장률이 떨어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아마 4분기에는 5%대까지 그 성장률은 떨어질 건데 이제 뭐 중요한 것은 중국은 이제는 이게 소비가 중심이 되는 성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소비 지표가 이게 피크냐 아니냐 이걸 봐야 되는데 소비 지표는 피크가 아니라 지금 바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 반등하냐가 요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 기저효과 때문에 이 모멘텀이 왜곡이 돼 있는 거죠. 뭐 2020년 1, 4분기, 2, 4분기가 마이너스에 가까웠으니까 금년은 무조건 이렇게 높아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모멘텀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제일 중요한 뭐 GDP의 절반이 넘어가게 되는 소비가 언제 살아나냐. 요게 이제 핵심일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계속해서 화두가 됐던 게 뭐 쌍순환 전략이니 뭐니 해가지고 내수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그러니까 중국 정부 정책 당국자들의 의지라든가 이런 거는 많았잖아요. 근데 아직 현재까지는 그게 실효를 못 보고 있는 걸로 봐야 될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핵심이 바로 코로나19였어요. 그래서 이 델타 변이 이게 지금 뭐 중국에도 합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쌍순환의 내수 중심 성장으로 가고는 싶었는데 문제는 코로나가 겁이 나서 방역에 성공을 한 거죠. 근데 방역의 성공이 내수 확산에는 이게 실패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방역을 풀고 백신을 늘리는 거죠. 그게 이제 최근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중국 정부가 완전히 밖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완전 올인해서 한 것이 백신 접종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나왔던 그 PMI 지수의 급락은 일시적인 것일 수가 있고 지금 핵심은 이제 백신의 효과가 과연 있냐 없냐. 그래서 백신이 지금 물백신이냐 아니냐가 이번에 검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인구의 130%가 이미 접종을 했기 때문에 130%요? 그렇죠. 아, 1, 2차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렇죠. 합쳐서. 그래서 이제 뭐 대략 140% 가게 되면은 뭐 70%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효과가 아마 이제 4, 4분기에 나타날 건데 이제 거기 진짜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보면 백신의 효과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음 달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지표 가운데서 우리가 특히 신경 써야 되는 게 PMI인가요? 아니면 CPI를 봐야 돼요? PMI죠. PMI를. 예. 네. 자, 뭐 어쨌든 이렇게 그 위축되는 거 아니냐, 피크아웃 아니냐. 그래서 이제 많이 어려운 어떤 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의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데 유동성을 확대할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이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뭔가 하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나 움직임은 있나요? 그래서 뭐 질문지 그 다음 것도 있던데 그래서 최근에 민은행이 이제 재대출 규모를 한 3천억 정도 늘렸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럼 한 50조가 넘는 돈인데 이게 이제 금융 완화의 시그널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중국 당국은 지금 돈을 너무 많이 풀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돈을 푸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이게 슬로우 다운하기 때문에 여기다 더 돈을 풀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돈을 더 푸는 것은 좀 지켜보는 것이고
대신 이제 PMI를 봐도 그렇고 제조업 경기를 보더라도 대중 소기업을 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소기업이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재대출을 왕창 늘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에다 가냐면 뭐 중국말로 시엔따이 호우지에라는 말을 쓰는데 먼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제 대출을 해준다 이런 뜻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50조 가까운 돈을 지방에 있는 은행들이 지방의 중소기업들한테 대출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근데 대출을 하려면 대출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 없이 먼저 대출을 해주면 그 대출해준 금액만큼을 인민은행이 우리 같은 한국은행이 그 금액만큼을 바로 그 은행한테 은행한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돈을 왕창 푸는 이것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데만 어떻게 보면 국부적으로 지금 자금을 집어넣는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이게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지금 두드려 잡아요. 이게 이제 돈을 푸는 효과보다도 더 이제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중국 주식시장이 이제 다시 위로 쭉 올라가는데 뭐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규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그 일단 재대출이라는 거는 인민은행이 또 그 지방은행에게 주기 때문에 재대출이라는 표현을 쓴 거군요.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 이게 뭐 효과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뭐 폭등했다, 어느 지역은 뭐 또 막 망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동시에 나오니까 우리가 되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게 규제가 지금 효과가 있는 건가요? 중국에 이제 중국은 뭐 북경 쪽하고 상해 쪽하고 심전 쪽이 사실은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남쪽 지방에 센 이제 흥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회사가 최근에 부도설이 날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부동산 경기가 나쁘다는 건데 그 부동산 경기가 나쁘다기보다는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뭐 부동산이 과잉유동성 때문에 폭등이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그런 상황에서 왜 부동산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냐 하는 것은 정부가 이게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줄을 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전세자금 대출하지 마라. 그렇죠. 뭐 이제 부동산 구입자금 뭐 DT, LTI 뭐 이런 비율을 확 올려버리면 낮춰버리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 부동산에 관한 과열을 우려한 이 규제가 이게 이제 부동산 회사한테 직격탄을 맞은 거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수요가 없거나 이게 아니라 수요는 넘치는데 정부가 이걸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규제가 들어가면 재미없겠다 싶어서 그 돈이 빠져서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는 지금 최근에 보면 중국 증시가 뭐 언론이나 개인 미디어에서는 뭐 외국인들이 돈 다 뺏어갔다. 미국이 뭐 이제 포기한다. 뭐 중국 시장 이제 투자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주가 차트 보시면 쭉 올라가요. 근데 그 이유가 보면 뭐냐면 최근 지금 한 달 사이에 37일 어제까지 하루 중국 증권시장의 거래 대금이 1조 위안에서 1조 5천억까지 가요. 1조면은 우리 돈으로 180조 원이에요. 그래서 180조 원에서 우리 돈으로 이게 뭐 260조 원 정도가 하루에 거래가 되는 거죠. 거래 대금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들이 거래가 되는데 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경기도 나쁘고 뭐 이제 심리도 불안하다고 그러는데 증시로 돈이 몰려오냐. 그게 이제 서너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부동산 규제를 정부가 세게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자금이 증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우리도 최근에 제재를 하고 합니다만은 가상화폐 쪽을 우리는 제재하지만 중국은 아예 싹을 잘라버린 거죠. 거래소 다 없애고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상화폐 같은 돈들이 이제 다시 증시로 몰려오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는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그 미국의 이제 투자가들이 중국 투자를 다 이제 안 한다. 그렇죠. 요새 그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독점 규제들 그렇죠. 아주 심각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소프트뱅크 손정희가 중국 투자 저거 이제 더 하기 어렵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서방 세계가 입으로 얘기하는 것하고 액션은 정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디디 추싱의 상장부터 해서 플랫폼 기업들의 압박이 이제 더 가속화됐는데
6, 7, 8, 9월 달 이 넉 달 동안 외국인이 중국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것 네. 이거는 단 한 달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지금 그 규제 때문에 우리가 뉴스로 볼 때는 막 폭락하고 기업도 막 폭락하고 주가 시장도 폭락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는 줄어든 게 아니라 계속 늘고 있다. 늘고 있는 매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가 이제 오해가 있냐면 미국에 상장된 인터넷 기업들이 폭락을 한 것이지 중국에 상장된 기업이 폭락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인터넷 기업은 중국에는 상장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기업은 이것은 상장 조건이 안 맞아서 중국의 본토에 상장이 안 돼요.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고 돈을 뺐다고 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투자가들이 미국에 상장한 기업에 돈을 빼고 매도를 한 것이지 중국 본토에 투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본토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의미는 첫 번째는 이게 외국인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주식시장을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소위 말하는 ETF를 포함한 기관에 우리는 이제 뭐 기관들한테 돈을 빼지만 중국은 이 공모펀드, 사모펀드에 돈이 대거 몰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자금, 가상화폐 자금, 외국인 자금, 그다음에 공모 사모펀드 자금 이 네 개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거래 대금이 이제 폭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얘들이 사는 종목들이 순환매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최근의 현상입니다. 그냥 우리가 체감적으로는 항생지수 뭐 이런 것들이 뭐 2%, 3%뭐 때로는 크게 대만까지 해가지고 많이 폭락하고 하면서 우리 시장도 좀 영향을 받던 날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많이 떨어지고 있구나. 또 뉴스 보면은 뭐 말씀하신 디지주식이라든가 뭐 알리바바 그 또 뭐죠? 텐센트 막 폭락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이건 다 미국에 상장돼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다. 미국, 홍콩에 상장돼 있는 플랫폼 기업들. 그러니까 홍콩도 같이 미국하고 연계가 돼 있는 거군요. 뭐 연계가 돼 있다기보다는 이게 홍콩 시장하고 이게 그 중국 본토 시장하고는 시장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홍콩 시장에서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지만 중국 본토 시장에서는 후전강통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플랫폼 기업, 인터넷 기업은 중국 본토에 상장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정부의 규제를 받아가지고 주가가 폭락한 것은 미국하고 홍콩에 상장된 기업이 폭락한 것이지 중국 본토는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그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을 가지고서 그대로 중국 전체에다가 다 적용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기사를 쓰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런 거고 그것은 팩트 체크를 하면 좀 잘못돼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플랫폼 기업이 뭐 저게 큰일 났다 이렇게 되지만 플랫폼 기업, 6대 플랫폼 기업들의 매출액이 중국 전체 GDP의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중국 경제를 말아먹기를 하냐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재미난 것은 중국이 그럼 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플랫폼 기업을 제재를 했냐. 우리 이제 그 서방 세계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거기에 중국의 이 정부 당국의 의도를 보면 중국은 인터넷 산업이 개방이 돼 있지 않아요. 중국의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넷플릭스가 못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게 중국 안에서 그 어떻게 보면 보호망을 갖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규제를 해서 주가가 떨어지든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든 간에 이것이 외국 기업이 그걸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 기업 안에서 시장 점유율이 바뀌는 알리바바를 제재를 했더니 이게 2등하는 징동이나 3등하는 핀두오두오나 4등하는 샤오홍수의 지분율이 높아지고 시장 점유율이 알리바바가 떨어지는 이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잡은 고기가 어디 도망간 것이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획을 어떻게 나누냐 하는 것이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큰 고기를 제재를 하면 자동으로 나머지 따라오니까 큰 고기를 제재한 것인데 이제 뭐 한국의 투자가들 또 미국의 투자자들은 1등하는 기업을 사면 안전하다. 그렇게 해서 1등하는 기업을 샀는데 이번에 1등하는 기업들을 중국 정부가 다 손을 본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주가 충격을 많이 받은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이것은 미국하고 홍콩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주가 하락, 속락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그 중국의 본토에 있는 기업들 그 주식도 그 홍콩, 항생 이쪽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같은 기업이라도 중국 본토의 그 주가와 항생의 그 상장돼 있는 주가가 약간 차이가 있을 때 뭐 차익 거래도 하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생이 폭락한다 그러면 중국 것도 그냥 같이 떨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보통은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AH주라고 중국 본토의 주식이 홍콩에 상장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홍콩에 있는 투자가들이 실시간으로 중국 본토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으면 이제 아비트리지 거래를 재정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홍콩이 빠지면 중국도 빠지고 중국이 빠지면 홍콩도 빠지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홍콩의 투자가들은 후성강통이라고 하는 아주 제한된 종목에 예를 들면 10% 이상 주식을 못 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실시간으로 같이 연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중국 본토의 가격하고 홍콩의 가격, 항생지수하고 상해지수하고는 완전 따로 노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른 점입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천, 그다음에 상해, 뭐 거래소가 또 있나요? 그 외에? 중국 이번에 베이징 증권거래소가 설립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있어요. 9월 3일 날 네. 이제 중국이 북경거래소를 이번에 설립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같은 온라인 시대에 뭐 그게 북경에 있든 상해에 있든 심천에 있든 뭐 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의미가 없는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북경 이제 서비스 박람회에서 그 북경에다가 이제 거래소를 또 하나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이징, 상하이,深圳 중국의 3대 도시에 증권거래소가 다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심천거래소, 상해거래소하고 좀 다른 점은 그 왜 만드냐? 네. 이 타이밍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정치 도시하고 정치 수도하고 경제 수도가 일치하는 대도시가 있고 일치하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정치 도시하고 금융 도시, 경제 도시가 같이 이제 똑같은 도시는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요. 예를 들면 서울, 뭐 런던, 그리고 이제 동경. 근데 정치 도시하고 경제 도시가 서로 분리된 지역은 정치 도시가 쇠락을 해요. 예를 들면 미국도 DC하고 뉴욕하고 뉴욕은 경제 도시고 이제 정치 수도는 워싱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워싱턴 가보면은 뭐 뉴욕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초라하죠. 근데 북경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경제 도시는 경제 수도는 샹하이고 정치 도시는 북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 정부 들어서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제 북경을 그 금융을 더 추구하는 이런 전략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번 북경거래소는 요것은 중소기업을 전문으로 상장시키는 거래소예요. 그래서 심천이나 상해에 있는 대기업들이 상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 홍콩에, 심천에도 그 창업반이라는 중소기업 전문 시장이 있고 또 샹하이에도 커추앙반이라고 하는 이제 중소기업 전문 상장 시장이 있어요. 있는데 왜 그럼 북경이 또 만드냐? 근데 이게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심천에 있는 창업반은 일반적인 테크 기업들이 상장하는 중소기업이 그리고 샹하이에는 중국이 정한 6개 그 첨단 기술 산업 하드테크 기업만 그 중국이 정한 6개 산업만 상장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번에 북경은 뭐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했냐 그러면 서비스형 혁신 중소기업만 상장한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로 치면 중국의 이 공신부 산자부가 지정한 우리 같으면 뭐 강소기업 고기 있어요. 고기업들을 전문적으로 상장시키는 시장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시진핑 정부가 지금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제재하는 대신에 그래서 서방에서도 많은 비난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우리 육성한다. 그런 이제 시그널 효과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반 테크 산업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지정하는 첨단 기술 산업 말고 지금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이제 서비스형의 중소기업들이 전문적으로 상장하는 시장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차별화를 두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외국인들이 투자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거죠? 초기 단계에서 외국인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신 뭐 예를 들어서 그 QP나 RQP를 가진 기관 투자가들, 그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은 이제 가능하고요. 개인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슈가 되는 게 계속 대형 IPO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이 유동성이 잘려져 나가면서 주식시장이 좀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현상, 그래서 주가가 좀 불안정해지는 이게 베이징 거래소가 만들어지면서 기업이 또 그만큼 많이 상장하게 됐을 때 그런 또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까요?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근데 이제 지금 북경거래소는 시장을 새로 만들기는 하지만 그게 어떤 기업이 상장을 하냐면 우리 같으면 코넥스 시장이 있잖아요. 아, 네. 코스닥 말고 이 코넥스 시장에 한 7,400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 그것도 A, B, C 부류가 있어요. 시장이. 근데 A 시장에 좋은 기업 66개가 있는데 요거를 그대로 이전 상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한 뭐 1,200개 정도의 B급 회사가 있는데 요 회사들 중에서 요건이 맞는 회사들이 1년 뒤에 상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요 시장들의 전체 시가총액 규모가 얼마 되지를 않아요. 다 합쳐서 뭐 한 4조 위안 정도? 그래서 중국의 시가총액이 한 80조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 정도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 하나 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뭐 80분의 4 하면은 뭐 2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장이 주는 충격은 별로 없을 거고 이제 반대로 지난번에 상하이에도 커추앙반이라는 증권시장을 만들면서 중국 정부가 먼저 수요 진작책을 먼저 만들었어요. 시장에 서지도 않았는데 기관 투자가들한테 돈을 내라. 그래서 커추앙반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펀드가 이제 주식을 상장을 하게 되면 사주는 그래서 유동성도 보강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아마도 이번에도 역시나 아마 기관들,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사들이 이 북경거래소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 펀드를 아마 만들어서 그 돈들이 이제 이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는 아마 그런 구조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